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설춘환 교수입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경매 파트고요. 실제로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또는 중개회 보조원분들 사실 요즘에 이제 경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경매 시장이 어떻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경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그런 강의를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권리 분석에 대한 부분, 인도 명도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최근에 또 각광을 받고 있는 부실채권, 즉 MPL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은 경매 절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경매 절차가 기본적으로 경매 신청에서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매각기일, 그 다음에 잔금 납부, 배당기일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저랑 같이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경매 절차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먼저 여러분 경매 절차 도에 첫 번째 여러분 경매 신청이 있습니다. 경매 신청. 경매 신청은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뭔가 이제 판결문 같은 또는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 또는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가 이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다. 그럼 여러분 법원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 일리가 있다. 그 다음에 서류도 이를테면 일리가 있다. 요건 다 맞는다. 그러면 그래 경매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결정을 우리가 여러분 개시결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개시결정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이 경매 개시결정이 된 내용을 채무자가 부동산을 이를테면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다가 부동산 강제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또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채무자의 부동산을 잡아두는 절차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법원이 이 경매 개시결정문을 채권자하고 채무자한테 송달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송달은 좀 미흡해도 나중에 어쨌거나 절차가 진행되면 나중에 그 하자가 다 치유가 됩니다. 반면에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법원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시결정문을 채무자한테 반드시 송달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처음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를테면 채무자가 가령 행방불명 됐는데 송달 어떻게 시키냐. 네, 그럴 때는 여러분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서 현황조사를 해오라고 합니다. 현황조사. 그러니까 집행관한테 너 그 부동산에 가봐라. 그래서 부동산이 잘 있는지,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왜 점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현황조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현황조사가 있은 다음에 통상 감정평가업자한테 감정평가를 해오라고 합니다. 감정평가.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뭘까요? 네. 나중에 이제 경매 매각기일 날 최초 매각 가격의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 바로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는 법원에 등록된 감정평가업자들 랜덤으로 돌려서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시세보다는 약간 좀 업돼 있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가끔은 감정평가 시점과 매각기일의 시점이 좀 텀이 긴 경우 있어요. 네, 그러면 실제 감정가가 시세를 반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가끔 시장이 좀 급상승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가령 아파트 가격이 떴다. 그런데 감정이 한 8개월 전에 되었다. 그러면 감정평가 당시의 가격은 이를테면 4억.
지금의 시세는 이를테면 한 4억 5천. 네. 그런 것들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경매 절차에서 신건에서 낙찰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평가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법원은 통상 매각기일을 정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러분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걸 또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경매 개시 결정이 되고 나면 통상 이제 그로부터 약 한 75일 있다가 배당 요구 종기일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해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면 그로부터 통상 한 2달 정도 있다가 첫 매각기일이 열리는 거죠. 네, 그래서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입찰법정에 가서 나 또는 대리인이 입찰법정에 가서 입찰표 작성해서 매각에 또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매각기일 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매각기일 날 필요한 것들은 이를테면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 또 뒤에서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매각기일 날 낙찰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우리나라는 신건의 낙찰률이 약 일본 같은 경우가 한 92, 3% 되는데, 우리나라는 신건의 낙찰률이 한 2, 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낙찰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 가령 100건이 나왔어요. 신건에 100건 나왔는데 그 중에 몇 건 낙찰된다? 네, 2-3건 낙찰된다. 그것이 신건의 낙찰률 2에서 3%. 여러분 나온 김에 낙찰률과 낙찰가율이라는 말이 있는데 낙찰률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매가 100건 나왔다. 근데 그 중에 낙찰이 20건 되었다. 그럼 낙찰률 20%, 30건 되었다. 낙찰률 30% 이해할 수 있겠죠? 반면에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된 가격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령 감정가 10억이다. 낙찰이 5억이 됐다. 낙찰가율 50%. 낙찰이 7억이 됐다. 낙찰가율 70%.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2번째나 3번째 낙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매각기일이 있으면 거의 세트로 매각 결정기일이 있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통상 매각 결정기일. 그래서 매각의 절차도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또 낙찰자는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각 결정기일 날 오후 2시에 통상 매각이 허가되거나 불허가 되거나 허가되는 케이스가 여러분 통상 90% 이상 불허가 되는 케이스가 약 10%, 뭐 최근에는 한 1% 정도 이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 매각은 거의 다 허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불허가가 되는 대표적인 사유가 여러분 잉여주의예요. 이를테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단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 또는 뭐 절차상의 어떤 하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매각 결정기일 날 매각이 불허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매각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 이해관계인들이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나는 허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불허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래서 매각 결정기일 날 허가 불허가가 되면 허가 불허가가 되면 이를테면 이제 그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즉시 항고라고 한다라고 하는 점도 알아두시고 실제 여러분 매각이 허가됐을 때 이해하는 즉시 항고에 관련해서는 또 항고 보증금을 납부합니다. 왜냐하면 즉시 항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절차가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고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이제 즉시 항고 할 때는 허가에 대해서는 낙찰 금액이 이를테면 5억이다. 그러면 10%인 5천만 원의 항고 보증금을 제공하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더불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불허가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때 항고 보증금 납부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 항고가 이제 없었다. 다음날 확정 또는 이제 항고가 있었는데 뭐 이를테면 낙찰되는 것으로 확정. 확정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낙찰자가 돈을 낼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돈을 낼 수 있다. 통상 여러분 낙찰자가 이제 돈을 내는 기한은 통상 확정되고 나서 통상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중요한 건 잔대금 납부 기한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잔대금 납부 기일 그래서 그날에만 돈을 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 잔대금 납부 기한을 주고 아무 때나 돈을 내라. 여러분 경매나 공매는 돈을 내는 순간 어때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사실상 경매 절차가 끝이 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잔대금 납부 기일이 아니고 기한이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러분 돈을 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런데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돈을 냈지만
그래서 소유권은 나한테 왔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돈을 내고 나서 여러분한테 이거 뭐 제가 아파트 좀 팔려고 한다. 내 건데 뭐 여러분들이 뭐 얼마에 팔 거냐 협의 쭉 되는 가운데 나중에 집에 가서 이를테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그냥 여러분 등기부라고 할게요. 자, 등기부를 갖다가 발급받는다. 어때요? 네, 그러면 여전히 소유자가 저로 돼 있지 않죠. 네, 저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설춘한 이 사람 사기꾼인가?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나 사실상은 제 건데.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 내고 나서 해당 경매계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말소 등기 촉탁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좀 이전해 달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우리 경매는 기본적으로 낙찰자가 잔대금을 다 납부하면 나중에 여러분 권리분석에서 배우시겠습니다만 말소기준 권리 포함해서 뒤에 권리상의 하자들은 다 말소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소멸주의.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지워줘라. 근저당권, 뭐 가압류, 압류, 경매 등기 이런 걸 지워달라고 하는 말소 등기 촉탁을 별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존에 이제 점유자가 있다. 우리가 건물을 낙찰받았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인도 명령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기존에 점유자가 나가주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안 나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통상 건물이 있는데 낙찰 받고 나서 좀 나가달라. 잘 나갈 것 같습니까? 안 나갈 것 같습니까? 네, 실무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뒤에서도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기존의 점유자들이 뭐 오늘 낙찰받아서 내일 당장 나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경매가 돼서 낙찰되는 데까지 여러분 통상 시간이 거의 한 8, 9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고 있죠. 그러면 기존의 점유자도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구나. 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사비와 이사기간에 대한 협상만 잘 된다라고 한다면 명도에 대한 부담은 통상 거의 없는 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명도 협상해서 나가는 경우 약 한 뭐 95, 6% 될까요? 예. 근데 이제 인도 명령에 의해서 강제 집행해야 되는 경우가 그래서 한 4, 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인도 명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러나 경험을 좀 많이 쌓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협상을 하는 가운데서 제대로 된 어떤 법률적인 지식 또는 절차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협상을 할 때 그죠? 온화하게 하면서도 정확하게 압박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어때요? 배당기일 있는 거죠? 네, 배당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게 되는, 경매를 하게 되는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네. 바로, 배당기일입니다. 바로 배당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또,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 순위에 되는 사람들은, 그죠? 배당기일 날 출석해서 배당을 받으면 되는 거고, 혹시 내가 배당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네. 그러면 반드시 배당기일 날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그죠? 배당이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일주일 이내 배당이의 소장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거나 네, 경매 신청부터 배당기일까지 마지막 하나 좀 간단한 거 정리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점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통상 이제 경매 신청이 1월 1일, 그러면 개시 결정은 한 1월 2일, 개시 결정 기입 등기는 한 1월 2일이나 1월 3일. 그 다음에 이제 송달하겠죠? 현황조사하고 감정평가는 통상 한 달 이내. 1월 30일, 그죠? 어쨌거나 이게 1월 2일이니까 2월 2일, 3월 2일, 한 3월 한 15일, 3월 15일, 배당요구 종기일이 한 3월 15일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매각일인 2달, 5월 15일. 근데 이때 낙찰 안 될 거니까 유찰되면 통상 35일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5월 15일, 6월 21일이라고 하죠. 6월 21일. 네, 낙찰. 그러면 6월 28일, 매각 결정기일, 그 다음에 일주일, 이를테면 7월 5일까지, 즉시항고, 안 하니까 7월 6일 날 확정, 네, 확정되고 통상 돈 내는 기간 일주일, 한 달, 네, 그러면 7월 6일이니까 8월 6일, 예를 들어서 대충 8월 6일, 그리고 배당기일 그로부터 한 3, 4주, 8월 31일, 네, 경매 신청부터 배당기일까지 완벽하게 절차가 깔끔하게 끝난다. 별탈 없이. 그러면 약 거의 8개월 이상 걸리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막상 하시다 보면 그렇게 또 빨리빨리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통상 경매 신청에서 배당기일까지 약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매 절차에 대한 개념 간단히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에요. 경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이를테면 여러분 소송해서 뭘 받습니까? 판결 받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판결문이 오잖아요. 그러면 판결문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해당 그 판결난 법원, 그 기록이 있는 법원에 가셔가지고 집행문이라고 하는 것 부여받으셔야 되고 송달증명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상 부여받아야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 세트예요.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여러분 또 하나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업무하시면서 판결문과 집행력 있는 판결문이 같냐 다르냐 이런 질문하세요. 판결문과 집행력 있는 판결문. 그냥 판결문만 있으면 여러분 판결문이죠. 거기다가 집행문이라고 하는 A4 용지를 하나 붙여요. 피고에 대해서 원고와 집행을 해도 된다. 그래서 집행문, 판결문에다가 집행문을 갖다가 붙여주면 이게 여러분 집행력 있는 판결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문과 집행력 있는 판결문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송달증명원까지 정리합니다. 여러분 또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공정증서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공정증서는 그냥 아무런 공정증서가 아니고 반드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약소금 공정증서나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를 받아야 된다. 그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만 나중에 판결문처럼 활용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원리금을 갚지 않는다. 네, 그러면 그 공정증서에다가 공정사무실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역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때요? 판결문 많이 또 받기도 합니다만 돈을 받는 절차는 또 지급명령이라는 간단한 또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집행권원이라고 그래요. 집행권원. 그래서 이러한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 통상 우리가 또 강제경매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도 있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 실무적으로 이제 우리 경매에 글쎄 한 60, 70% 이상 차지하는 게 여러분 임의경매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경매가 바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입니다.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뭐 금융기관들이 거의 막 99% 이상 전부 다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전세권에 기한 경매도 있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전세권으로 이제 경매를 신청하려면 전세권 자체가 등기부 전체에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자체가 뭐 이를테면 우리가 여러분 근린주택 있잖아요. 뭐 1, 2, 3층 근린주택이 있다. 그럼 등기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2층만 전세권 설정 등기되어 있다. 근데 이런 전세권 가지고는 경매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1층 1호, 2층 2호, 3층 3호 각각 또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근데 2층에 2호에다가 만약에 전세권 전체를 설정했다. 나중에 전세금 반환하지 않으면 이 전세권에 의해서 곧바로 경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꼭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전세권에 기한 경매 가능한데 중요한 건 전세권에 기한 경매가 가능하려면 반드시 전세권이 등기부 전체에 설정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경매법원이에요. 야, 경매는 어디다 신청하냐? 네, 경매는 경매를 당하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령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뭐 서초동에 있어.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송파구의 아파트야 서울 동부지방법원, 뭐 청량리에 뭐 땅이 있어. 그러면 서울 북부지방법원, 일산에 빌라가 있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를테면,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죠? 하남에 뭐 땅이 있다. 그러면 성남지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부동산 경매는 전속 관할이에요.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만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법제처라고 하는 사이트 있거든요. 거기에서 각급 법원의 관할 구역 딱 클릭하시고 별표에 나와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뭐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뭐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뭐 강동구, 송파구 등등등,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뭐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등등등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상 여러분들 경매 비용은 경매를 신청할 때 경매 비용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네, 경매 비용은 통상 청구 금액의 1.5%. 만약에 판결문 5억 원짜리 가지고 한다. 그럼 한 750만 원 정도. 근저당권 한 300만 원짜리 가지고 한다. 한 45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이 비용은 나중에 낙찰되고 잔금을 납부하면 나중에 영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버리는 돈은 아닌 거죠. 가장 영순위로 배당을 받는 거니까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은 이제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예요. 자,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네, 그러면 뭐 법원에서 그죠? 그래 경매해보자 라고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경매 개시 결정에서 가장 먼저 뭘 하냐? 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일명 경매 등기를 하는 거죠. 예, 부동산 등기부 갑부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배당 요구 여부의 기준이에요. 예, 야, 내가 근저당권자인데 배당 요구 해야 되니? 안 해도 되니? 그것은 경매 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으면 안 해도 된다. 경매 등기 이후에 등기되어 있으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시험 보실 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공부하셨잖아요. 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관련해서 최소한 경매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임차인이 확정일지 안 받고 유일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바로 소액 임차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유치권하고 경매 등기 관련이 있죠? 네,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경매 등기 전에 점유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이제 배당 요구 종길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네. 통상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에 통상 75일 이내에 그죠? 네, 배당 요구 종길이 지정돼 있는 거죠. 배당 요구를 해야만 하는 채권자들 반드시 이때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자, 배당 요구하는 방법 및 서류. 예. 판결문 가진 사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판결문에다가 집행문 부여받아가지고 예, 배당 요구 하면 될 것 같고요. 가압류 결정문 가지고 가압류에 얘기해서 예, 역시 또 배당 요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저당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예, 다만 이제 근저당권하고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경매 등기 전에 등기돼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된다. 예, 그러나 경매 등기 이후에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기돼 있다면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임차인들은 무조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일부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 권리분석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인데 이런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낙찰자가 떠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그런데 그런 선순위 임차인은 실무적으로 100건 중에 한두 건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후순위 임차인이거든요. 네, 후순위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예,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초본과 등본을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해당 경매계에다가 반드시 배당 요구를 신청해야 된다. 후순위 임차인이 여러분 깜빡하고 배당 요구를 안 했어 종기일까지. 그러면 나중에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고 나가라. 그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자, 여러분 매각기일 날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야 내가 입찰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 어떨까요? 네, 본인이 입찰에 참여한다. 본인이 그러면 본인의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물 가져가면 됩니다. 신분증은 통상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가져가면 되고요.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내가 쓰는 금액이 10% 아닙니다. 최저가의 10%. 예를 들어서 내가 최저가 4억인데 5억에 쓰겠다. 그러면 4억의 10%인 4천만 원. 아시겠죠? 자, 대리인으로 간다. 그러면 부탁하는 사람. 위임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입찰보증금 달라고 하고 대리인은 항상 신분증과 도장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 가는 사람은 항상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점을 꼭 유념하시고요. 매각기일에 언급되는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차순위 매수신고, 채권상계,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이 있습니다. 먼저 거꾸로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농지가 뭡니까? 지목상 전답과 농지죠? 네. 농지를 낙찰받게 되면 통상 매각기일 날로부터 매각 결정기일까지 사이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 못하면 매각은 불허가, 보증금액이 몰수됩니다. 농지를 절대 낙찰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 일반 법인. 일반 법인은 농축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있어요. 네. 단독으로 토탈에서 어떤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를테면 2분의 1 또는 3분의 1 지분만 나온 거죠. 그러면 타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다. 공유자 우선 매수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네,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매각기일 날 그 사건의 매각이 종료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을 제공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얼마에 사는 거냐? 최저 매각 가격이 있는데 유찰됐다. 근데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 하겠다. 그러면 최저 매각 가격에 사는 겁니다. 만약에 최저가 4억인데 오늘 누군가 낙찰을 5억에 받았어요. 근데 제가 공유자 우선매수 하겠다. 그럼 저는 5억에 사는 거다. 그럼 5억에 산 사람은 차순위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 채권상계. 채권상계는
배당을 받을 사람이 낙찰을 받은 거예요. 예, 만약에 내가 근저당권자인데 2억 배당을 1순위로 받아. 근데 내가 5억의 낙찰을 받았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5억의 낙찰을 받아서 5억 다 내. 그럼 나중에 어차피 2억 받잖아요. 예,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내가 5억의 낙찰 받았는데 어차피 2억 받으니 3억 원만 좀 내겠다라고 하는 것 바로 채권상계 신청. 채권상계 신청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각기일 날로부터 매각 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일주일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 차순위 매수 신고. 차순위 매수 신고는 뭐냐면 통상 이제 법원이 원래 낙찰자한테 이제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을 안 내. 그럼 절차가 지연돼. 예, 그럼 다시 재매각. 이러는 것보다 매각이 허가되고 확정돼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낙찰자한테 돈을 내라고 했는데 돈을 안 내면 바로 차순위 매수 신고인한테 돈을 내게 해서 절차를 빨리 끝내자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차순위 매수 신고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고가 낙찰 금액에서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마지막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최저 매각 가격이 4억이에요. 근데 낙찰을 5억에 받았어.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느냐? 5억 마이너스 최고가 5억 마이너스 보증금 4억이니까 최저가 4억이니까 4천만 원이죠. 네, 그러면 5억 마이너스 4천만 원 얼마냐? 4억 6천만 원을 초과해야 돼요. 그래서 4억 6천만 1원 이상인 사람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세요. 자, 여러분 이제 어때요? 이렇게 해서 매각이 허가되고 확정됐어. 그러면 돈 낼 수 있는 거죠? 경매나 공매나 돈을 내는 순간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유권 이전에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돈을 어떻게 내러 가냐? 나중에 여러분 해당 경매계에 가셔가지고 담당 공무원한테 돈 내러 왔다 그래. 그러면 저한테 납부 명령서를 줘요. 그러면 납부 명령서를 가지고 은행 가서 돈을 내. 그럼 뭘 줘? 영수증 주겠지. 그럼 여러분 영수증 가지고 통상 내가 이제 나중에 돈을 완납했다라고 하는 증명으로 통상 2개 받아요. 왜? 나중에 하나는 인도민의 신청할 때 쓰고 하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뭐 취득세 기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통상 잔대금 완납 증명은 2부를 받는다. 어떻게 받는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 내면 소유권은 왔지만 기본적으로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말소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배당기일입니다. 네, 실제 이제 경매 절차의 마지막 최종 목적인 거죠. 왜 경매를 신청했냐? 바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당 경매계 담당 공무원이 가배당표를 작성해 놓게 돼 있어요. 배당기일 3일 안에 남았을 때 가배당표를 작성해 놓게 돼 있다. 그래서 야, 내가 가압류권자다 또는 근저당권자다. 그러면 배당기일이 3일 이내 남았다. 그러면 해당 공무원한테 가서 저 이번에 가압류권자인데 얼마 배당받나요? 저 근저당권자인데 얼마 배당받나요? 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그걸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기일이 3일 안에 남았어야 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이 1월 10일이야. 근데 배당기일이 1월 20일이야. 그럼 지금 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1월 10일인데 배당기일이 1월 12일이야. 그럼 오늘 가서 이번에 1월 12일 날 배당 어떻게 됩니까?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 그다음에 여러분 배당기일 날 배당에 이의가 있어. 저 근저당권자 가짜 같은데 저 사람이 안 받으면 내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면 반드시 판사 앞에서 손을 들고 저는 저 근저당권자의 배당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라고 반드시 이제 지정을 하고 이의를 신청을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안에 반드시 배당이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이 소제기 증명원을 해당 경매계에 갖다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꼭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배당 받을 때 여러분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 그 다음에 주민등록 초본,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명도해줬다라고 하는 낙찰자한테 받은 명도 확인서,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거,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이거 있어야 여러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권자는 가압류만 가지고서는 돈을 못 받죠. 뭐가 있어야 된다? 집행본원이 있어야 돼요. 뭐 판결문이라든지 공정증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돈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또는 이제 원인 증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여신거래 약정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차용증,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 저희가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네, 하여튼 잘 이해하시고 암기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 여러분 설춘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